청소년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청소년을 한 사람의 노동자로 봐주는 곳은 별로 없다. 그래서 청소년의 노동인권, 우리 청소년이 직접 지키려고 한다. 안녕하세요. 어서 와. 사장님, 어제 주신 계약서를 보니까요, 좀 이상해서요. 뭐가? 아니, 근로시간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안 쓰여 있어서요. 저 10시부터 6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일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요? 응, 맞아.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더 일할 수도 있고 덜 일할 수도 있고.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딱 그 시간이라고 쓰는 거보다 그냥 비워두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 아니 이건 아니죠. 근무 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계약서, 그게 무슨 계약서입니까? 기본적으로 계약서에는 시급이 얼마인지, 그리고 근무 시간은 언제 몇 시부터 몇 시인지 뭐 이런 게 있어야죠. 그리고 우리는 청소년이에요, 그쵸? 좀 더 커야 돼요. 저를 보세요. 제가 청소년기에 잠 못 자고 그래가지고 키가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은 저처럼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서 청소년의 근로시간은 성인보다 하루 1시간 적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8세 이상 성인은 한 주에 40시간, 하루에 8시간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청소년은 한 주 35시간 이내, 즉 하루에 7시간만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하루에 딱 1시간만 더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사장님, 이거 기억해 주세요. 미안하다. 내가 잘 몰라서. 그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토요일, 일요일, 이틀,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6시까지, 그리고 중간에 점심시간 1시간. 이렇게 써주면 되지? 네? 그리고 임금은 네 통장으로 싸줘야 되니까 내일 올 때 통장 사본이랑 주민등록등본 꼭 갖고 와. 네? 왜요? 아니, 통장번호만 드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주민등록등본은 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개인정보도 다 들어있는데. 그럼 개인정보 유출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렇죠. 일단 통장이 있어야 돈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통장 정보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거고, 당연히 드려야 하는데 다른 가족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건 또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자, 그래서 방법은 이거 잘 들으세요. 주민센터에 가서 등본을 발급받을 때 다른 가족의 주민번호는 비공개로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모르셨죠? 이게 꿀팁인데, 우리 친구들이 뭐 등본을 떼본 경험이 뭐 많이 없을 테니까 모를 수도 있어요.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간혹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관둘 때 사장님한테 드렸던 통장 사본과 등본을 다시 받을 수 있나 없나 이거죠. 그런데 이건 사실 법적으로 반환할 의무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장님이 못 준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자, 다시 또 보시죠. 자, 알았지? 그러니까 내일 올 때 통장 사본이랑 주민등록등본 꼭 갖고 와. 나머지 가족들은 안 보이게 해서 갖고 오고. 가서 일해. 사장님, 저 그만 가볼게요. 수고했어. 뭐, 오늘 손님도 별로 없었고. 그래, 아무도 없었지. 이러다 네 임금 깎이는 거 아닌가 몰라. 네? 아니, 그건 계약서도 썼고. 아이고 이 사장님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되죠. 아르바이트 시작할 때 계약서 쓰면서 근로 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봤잖아요. 그러면 장사가 잘 되건 안 되건 그건 지켜주셔야죠. 장사가 잘 된다고 시급을 더 주실 건 아니잖아요. 그쵸? 더 주실 거면 뭐 제가 할 말은 없고요. 그러면 우리 계약서를 어떻게 다시 좀 뭐 그냥 묻자고 하는 소리고요. 사장님, 저 월급 들어왔던데요. 한 달 동안 수고했어. 근데요, 좀 이상해서요. 뭐가? 돈이 좀 모자라는 것 같은데. 야, 원래 처음 한 달은 수습 기간이잖아. 그래서 최저임금에서 10% 떼고 줬지. 그래도 난 별로 안 뗀 거다. 나 처음 알바할 때는 절반이나 떼고 줬어. 노. 사장님 이러시면 안 되죠. 그런 상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상식이 아니라 오류예요, 오류. 이게 옛날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 이제 통하지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거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고 한다면 최저임금의 10%를 빼고 지급할 수가 없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간혹 이런 사장님도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이 아무것도 모른다고 계약서의 수습기간에는 뭐 시급으로 4,800원을 주기로 한다고 써놓고
그리고 나서 계약서에 사인했으니까 4,800원밖에 못 주겠다고 하시는 거죠. 계약서의 시급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사인을 했더라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 불법인 계약은 아예 계약이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계약서에다가 나는 앞으로 10년 동안 노예로 일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도 그건 무효라는 겁니다. 만약 나쁜 사장님이 지켜주지 않았다, 아까 그 전화번호 아시죠? 네, 거기로 전화를 하면 됩니다. 미안하다 얘. 그 빠진 금액은 오늘 중으로 넣어줄게. 일단 저거 빈 컵 좀 씻어줄래? 네. 정말 너네 조심 좀 하지. 이게 뭐야? 아, 죄송합니다. 아 괜찮아. 오늘 입금해주기로 한 거 너한테 그걸로 퉁치지 뭐. 그리고 없던 일로 하면 되겠다, 그치? 저도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저는 그 유리잔을 깨뜨렸는데 제가 한 10잔을 한꺼번에 깨뜨렸거든요. 정말 그때 사장님께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아무리 알바생이 일을 하다가 실수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쳤다고 해도 이건 책임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은 전액 지급을 해야 되는 거고, 만약 임금을 의미로 공제하고 지급할 경우에 이건 임금 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어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니? 나 때는 월급에서 다 깎았는데. 넌 참 좋은 세상에서 태어난 줄 알아. 알았어? 근데 내가 잘못 알았으니까 컵값도 안 받고 모자란 금액도 넣어줄게. 대신 앞으로 조심해. 네. 사장님 사랑해요. 사장님, 저 그만 가볼게요. 오늘도 수고했어. 네. 아 참. 네? 내일 1시간만 더 일해줄 수 있어? 네, 괜찮은데 그럼 저 일주일에 15시간 근무가 돼서 주휴수당이 나올 텐데 괜찮으세요? 주휴수당? 그건 뭔데? 자, 올 게 왔네요. 주휴수당. 어려운 말이 나왔죠. 예, 간단하게 말해서 일주일 동안 일 열심히 했다고 해서 이제 돈 받고 푹 쉬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주휴수당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작성된 근로 일수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 거죠. 만약 계약서에는 일주일에 뭐 14시간을 일하기로 했는데 하루 연장근로 1시간을 해서 15시간이 되었다 해도 안타깝게도 이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는 사장님한테 주휴수당 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장님 이거는 안 주셔도 돼요. 제가 뭐라 안 할게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있어요. 간혹 좀 나쁜 사장님들이 쓰는 수법인데요. 계약서에는 토요일, 일요일에 뭐 7시간씩, 즉 일주일에 14시간만 일하는 걸로 해놓고 매일 강제적으로 1시간씩 일을 더 하고 하라고 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근로하는 시간이 16시간, 즉 15시간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계약서에는 14시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주휴수당을 줄 수 없다고 그냥 잡아떼는 거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매주 의무적으로 연장 근무를 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주휴수당을 줘야만 합니다. 즉, 자, 매일매일 또는 매주 고정적으로 연장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은 없는 거고, 의무적으로 뭐 연장 근무를 해서 소정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거라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가 있단 말이죠. 알바생, 네? 이제 퇴근해. 네. 저 가볼게요, 사장님. 1시간 더 일하느라 수고했어. 1시간 더 추가한 것만 주면 되는 거지? 네? 아니 그거 연장 근무는 시급의 1.5배야. 1.5배? 계약서에서 약속한 시간 외에 추가로 더 근로를 했을 경우에 그 똑같은 시급을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뭐든지 처음에 약속한 것 외에 더 근로를 요청할 경우에 그때는 그 시급이 1.5배가 됩니다. 만약 시급이 10,000원이었으면 연장 근로한 부분에 대해서는 15,000원을 줘야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들은 그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알바생에게 연장 근로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일을 더 시키는 거니까. 그리고 야간 수당도 저녁 6시 이후로 야간이 되는 걸로. 아니 무슨 저녁 6시 이후가 야간이야. 아직 해도 남아있는데. 그리고 말 그대로 야간은 진짜 밖에 깜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사장님 놀라지 마세요. 야간 근로 수당의 야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하는 거니까 우리 친구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야간 근로수당은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이게 좀 궁금해지네요. 예. 자, 봐봐. 만약에 연장 근로를 한 시각이 밤 10시부터 11시까지라면 연장 근로수당 뭐 1.5배에 야간 근로수당 1.5배까지 해서 만원에 1.5배, 15,000원. 또 15,000원에 1.5배, 얼마야? 22,500원이 되는 걸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예. 이처럼 가산 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각각 가산금을 추가로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기본시급 만원에 연장 근로수당에 해당되는 5,000원, 또 야간 근로수당에 해당되는 5,000원 이렇게 붙어서 2만 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점심시간이야. 급식 먹었어. 아니, 그 학원은 이따가 갈 건데, 오늘 수업료 결제해야 되는 날이라서. 알았어. 知道了，王小贤。 야, 너 중국어 할 줄 알아? 오, 그러게. 수아야, 너 학원 다녀? 아까 누구야? 중국어 선생님이야? 야, 나 소개 좀 해줘. 나 이번에 제2 외국어 완전 망했는데. 선생님 아니고 우리 엄마야. 엄마? 니네 엄마 중국인이야? 뭐야, 너 다문화였어? 너 여태 그런 얘기 안 했어? 굳이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코로나 시작된 것도 다 누구 때문인데. 뭐? 그냥 좀 기분 나쁘다고. 갑자기 무슨 소리야? 야, 너 안 그러냐? 바이러스 시작된 게 다 누구 때문인데? 뭐 그거 아니더라도 중국은 좀... 지난번에 기사 봤지? 훌렁 벗고 물에 들어가서 음식 재료 씻고 그러는 거. 원래 위생관념이 좀 없지 않나? 야, 웃겠다. 그냥 가자.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혐오 표현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눌 MC 정연이고요. 저는 MC 대진입니다. 다문화 가정 수아의 이야기로 이번 시간 오프닝 열어봤는데요. 대진 씨, 어떻게 보셨나요? 친구들이 수아의 엄마가 중국인이라는 걸 알고는 태도가 갑자기 달라져서 조금 놀랐습니다. 네, 저도 놀랐어요. 이미 학생들의 머릿속에 특정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이 있었죠. 그런 생각을 바탕으로 수아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고요. 이게 바로 혐오 표현에 해당하는 상황인데요. 네, 그럼 혹시 이 혐오 표현의 정확한 개념이 뭘까요? 단지 상대에게 나쁜 말을 해도 해당되는지 기준이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혐오 표현은 특정한 속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에게 차별을 정당화하고 조장하고 강화하는 표현을 의미해요. 이 특정한 속성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 지역, 인종, 성적 지향 등이 될 수 있는데요. 이 모욕, 비하, 멸시, 위협하는 말이나 행동, 차별과 폭력을 부추기는 말이 혐오 표현에 해당됩니다. 수아의 이야기에서는 바이러스의 원인이라든가 위생적이지 않다는 말들이 차별적인 말이 되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다문화라는 표현 역시 혐오 표현이라고 해요. 다문화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 아닌가요? 네, 그렇기는 한데요. 이 다문화라는 말이 이미 비하적인 의미로 흔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적인 의미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에서 이미 차별을 받고 있는 소수자 집단은 더 상처받고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겠군요. 듣고 보니 친구들에게 혐오 표현을 당한 수아가 걱정되는데요. 네, 그러게요. 그럼 수아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함께 볼까요? 네. 야,
니네 엄마 차이나라며? 대박, 바이러스 온상지 출신. 그럼 중국도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어떡해? 쟤한테 옮으면? 아 진짜 짜증나. 이 사람 맨날 봐야 되는데. 괜히 피해주지 말고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안 되면 이사라도 가. 그러게, 니네끼리 뭘 살아? 이수아, 집도 임대 아니야? 쟤 아빠 없잖아. 헐, 그럼 중국인 엄마 한 명 있는 거임? 아, 이주민들 때문에 정작 우리나라 국민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야. 더 웃긴 건 주제도 모르고 김치녀임. 야, 김치녀 쓰지 마삼. 기분 나쁨. 뭐래, 너 팸이냐? 페미가 뭔 뜻인 줄이나 알고 쓰냐? 나쁘다는 듯이 말해 왜? 쟤 웃기네. 혜미야 뭐? 지는 허브하고 돼지 주제. 지도 김치녀니까 끼리끼리 편드는구만. 아, 이 한남충들이 열받게 하네. 학교에서의 일 이후에 일어난 수아 이야기를 보셨는데요. 아이들의 혐오 표현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네요. 네,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핸드폰을 안 쓰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서 이런 단톡방 같은 데서 사이버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수아는 지금 잘못한 게 전혀 없는데 그저 엄마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좌절감이 클 거예요. 예, 저라면 좌절감을 넘어서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혐오 표현이 위험한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혐오 표현의 위험성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긴장감이나 두려움, 억울함 등 부정적인 심리를 느끼게 되고 이런 감정은 무력감과 같은 신체화 증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로 인해 심하면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까지 느낄 수 있고요. 수아 입장에서는 학교를 계속 다니기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이 혐오 표현은 개인뿐 아니라 사회에도 위험을 미치게 되는데요. 대진 씨 생각에는 어떤 위험이 있을 것 같으세요? 일단 혐오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 그게 혐오 표현이라는 문제의식도 약해지지 않을까요? 네. 사실이 아니거나 근거 없는 통계를 바탕으로 혐오 표현을 계속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당연시하면서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러면 사회 차별의식이 더 강화되면서 불평등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혐오 표현을 넘어서 폭력과 같은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상대가 소수자라는 이유로 폭력을 당해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혐오 범죄로 이어지는 거죠. 혐오 표현이 피해자 개인에게 그리고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경각심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대진 씨는 아까 수아의 이야기를 보셨을 때 조금 의아한 점을 느끼지 못하셨나요? 네, 맞아요. 처음엔 수아에게 혐오 표현을 하던 아이들이 언젠가부터 여학생, 남학생으로 갈라져서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네. 수아의 인종, 출신 지역에 대한 혐오에서 성별을 배경으로 한 젠더 문제까지 번졌는데요. 실제로 학생들 사이에서 이런 젠더 갈등 관련 혐오 표현이 너무 늘어나고 있어서 큰 문제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젠더 갈등은 학생들뿐 아니라 어른들 사이에서도 문제잖아요. 사회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이와 같은 혐오 표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답이 없는 것 같고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 혐오 표현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부터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수아에게도 문제 해결의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수아의 이야기를 이어서 보도록 하실까요? 설민아, 이게 정말 우리 반 단톡방이 맞니? 네, 선생님. 그래서 오늘 수아가 학교에 안 왔구나. 감기라길래 그냥 몸이 좀 안 좋은 줄만 알았더니 혹시 수아랑 얘기해봤니? 전화해봤는데 안 받아요. 걱정이네. 지금 많이 상처받고 힘들 텐데. 선생님, 저 부탁드릴 게 있어요. 뭔데? 수아한테 그러는 거, 애들끼리 서로 공격하는 거, 그거 다 혐오 표현이잖아요. 오, 설민이가 아주 잘 알고 있네. 우리 반 혐오 표현에 대해서 다 같이 이야기하고 규칙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러다 수아한테 무슨 일 생길지 걱정돼요. 학생 자치마라는 거지? 좋은 생각인데? 이런 건 선생님이 먼저 만들었어야 할 시간인데.
얘기해줘서 고마워. 잘 될까요? 근데 피해 당사자인 수아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혐오 표현에 대해서 토론하고 규칙을 정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상관없을 텐데 아무래도 수아 문제를 가지고 시작되는 거니까 어려워할 수 있거든. 제가 수아한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그래, 선생님도 언제든지 도와줄게. 네, 선생님. 내가 한 말 생각해 봤어? 응. 근데 좀 무서워. 그래,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래도 이대로는 싫어. 솔직히 무서운 것보다 억울하고 화나. 하자. 나 할래. 그래, 난 이게 네 일만이라고 생각 안 해. 우리 부모님도 이혼하셨는데 그럼 나도 한부모 가정이라고 공격당해야겠네? 맞아. 그런 이유들로 괴롭힘 당하는 거 진짜 말도 안 돼. 비겁하고 찌질해. 맞아. 너무 걱정하지 마. 나도 있고 선생님도 있어. 다행히도 수아의 지금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생겼네요. 네. 설민이라는 친구가 정말 큰 용기를 낸 것 같아요. 사실 잘못됐다,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어렵죠. 설민이가 한 행동처럼 침묵하지 않고 함께 말하는 건 대항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대항 표현이요? 네. 혐오 표현에 이의를 제기하고 맞받아치고 반차별의 관점에서 대응하면서 혐오 표현을 약화시키는 거죠. 네, 사실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단지 남자라서, 여자라서, 어려서, 형편이 안 좋아서, 종교가 달라서. 수아 말대로 이런 이유들로 차별받는 건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누구나 약자의 자리에 놓일 수 있는 소수자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더욱 피하지 않고 함께 말하기가 중요합니다. 네, 수아와 설민이가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기대되는데요. 그럼 이어서 수아의 이야기 함께 보실까요? 자, 오늘은 수업 대신에 우리 반을 위해서 새로운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혹시 학생 자치라고 들어본 사람? 없나? 학생 자치라는 거는 학생 스스로 학교에서 지켜야 할 규칙들을 만들고 점검하는 걸 말해요. 평등하고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얘기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은 참관만 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끼리 자유롭게 말하면 돼요. 얘들아, 나는 혐오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어. 너희도 알다시피 이번에 수아 엄마가 중국인이시라고 괴롭힌 일이 있잖아. 서로 남자 여자 편갈라서 싸우기도 했고. 야, 괴롭혔다는 건 좀 그렇다. 장난 좀 친 것 같고. 난 하나도 재미없었어. 솔직히 괴롭고 힘들었어. 야, 뭐 우리가 틀린 말 한 것도 아니잖아. 아니, 틀렸어. 중국인이라고 다 바이러스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위생관념이 없는 것도 아니야. 너 그 말할 때 네 마음속에 편견, 차별이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봐. 아니, 편견이든 차별이든 내 생각도 마음대로 말 못해? 너 정말 네가 한국인이라서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서 네가 훌륭하고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야? 하긴 너가 김치녀라고 하는 것도 기분 나쁘더라. 나도 똑같았어. 네가 성차별적인 말 들어서 기분 나빴던 것처럼 나도 엄마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그런 말 들으니까 상처받았어. 그래, 너 저번에 수아한테 심하게 말하고 나한테도 허버허버니 그랬잖아. 얘들아, 우리 싸우자는 게 아니잖아. 어떤 점이 옳고 잘못됐는지 서로 이야기하고 공감하고 해결책을 찾자는 거지. 알았어. 오케이, 인정. 내가 생각해도 나 좀 찌질했다. 솔직히 별 생각 없이 말했던 건데 그렇게 상처받고 일이 커질 줄도 몰랐어. 수아야, 미안해. 허버버도 미안. 아니 뭐 그렇게 따지면 다 잘못했지. 뭐 나도 그렇고. 자, 그러면 우리 반에서라도 지금부터 혐오 표현 쓰지 않기 어때? 찬성! 찬성. 찬성? 근데 어디까지가 혐오 표현인 거야? 저번에 쟤 엄청 촌스러운 모자 쓰고 와서 놀린 것도
포함되는 건가? 뭐래? 하나씩 배워서 알아가면 되는 거지. 우린 지금부터 시작이니까. 뭐 우리 박수라도 한번 칠까? 아, 그럴까? 네, 수아의 이야기 마지막 편까지 보셨는데요. 어떠셨나요, 대진 씨? 이 설민이나 수아가 대응해서 당당하게 얘기할 때 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혐오 표현을 했던 학생들도 막상 이야기가 공론화되니까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들을 보였잖아요. 이건 정말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도요. 잘못을 알았을 때 그걸 인정하고 고치는 것도 큰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예전에 들었던 말이 떠오르네요. 악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선의 침묵이다. 오, 멋진 말인데요. 수아의 이야기에선 침묵하지 않고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죠. 먼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지 생각해 볼까요? 모두가 계산기를 들고 다닙니다. 무슨 일을 할 것인지 판단할 때 계산기를 두드려 손해와 이익을 따져보지요. 계산기를 가진 사람들은 말합니다. 최대 이익을 위해서라면 때로 소수자의 희생은 어쩔 수 없어. 모두가 마음속에 소속증을 품고 있습니다. 이 소속증은 본인이 속한 집단과 다른 집단을 구분하는 경계선을 만들지요. 소속증을 가진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 집단의 관습을 잘 따라야 해. 관습을 거부하는 사람은 이상해. 새로 진입하려는 사람들을 경계하자. 모두가 법전을 들고 다닙니다. 법전을 가진 사람들은 말합니다. 모든 일은 합법과 불법 두 가지 잣대로 깔끔하게 나눌 수 있어. 도대체 법에도 없는 권리를 무슨 근거로 요구하는 거야? 하지만 우리는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와 소속증이 없는 사람과 법적인 권리를 따질 수 없는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존재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산할 수 없는 가치가 제 안에 있습니다. 저의 소속과 지위는 분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나는 당신들과 다름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저는 법의 문 밖에서 서성이고 있습니다. 나를 들여보내주겠어요? 이런 존재의 요청에 응답하는 것이 바로 인간 존엄성입니다. 우리는 질문을 바꾸어야 합니다. 어떤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추어야 존엄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서로에게 존엄하게 대할 수 있을까로 말입니다. 어제 새벽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소속 20대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석탄을 옮기는 컨베이어 벨트 아래서 숨진 지 5시간 만에 발견됐는데 2명이 함께 근무해야 하는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2018년 12월 10일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설비를 점검하는 일을 하던 도중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젊은 노동자가 사망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용균입니다. 화력발전소 사고로 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업무 환경이 다시 부각된 가운데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김용균의 동료 노동자와 연대자들은 우리가 김용균이다라고 외치며 노동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폭력에 맞섰습니다. 김용균 같은 노동자가 존중받지 못한 사회적 조건은 무엇일까요? 계산기로 이윤만 계산하고 비정규다, 파견이다 이런 식으로 소속증을 따지고 법전에 이들을 위한 법은 새겨넣지 않은 것 아닐까요? 김용균이 사망한 날은 바로 세계 인권선언이 태어난 날입니다.
인간 존엄성에 대한 존중의 약속을 확인하고 다짐하는 날, 바로 그날 우리는 존엄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또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세계 인권선언이 약속한 인간 존엄성의 의미를 기억해 봅시다. 존엄성을 정당화하는 의견은 시대와 사회마다 달랐습니다. 신의 이미지대로 창조됐으니까, 신분이 높으니까, 이성적 동물이니까, 이 중에서 특히 이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다. 이성 때문에 인간은 다른 생물과 구분된다. 위대한 이성을 가진 인간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으며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와 행위의 주체이다. 하지만 이성은 과연 모든 인간의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소위 이성의 주체들은 부유하고 건강한 백인 남성의 얼굴을 하고 있었죠. 발언권이 적은 사회적 약자들은 이성이 없거나 적다고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이성이 없는 존재, 즉 야만인으로 여겨졌어요. 이성이 없으니 인간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다나요?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비인간, 덜인간이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이성이 없거나 덜하기 때문에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었죠. 이성은 특정 집단을 비인간화하고 인간답게 존중하지 않아도 된다는 핑계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성의 폭력이 정점에 달한 사건이 발생하죠. 바로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유대인은 인간이 아니다. 쥐잡듯이 잡아라. 성소수자도 잡아라. 정신장애인도 잡아라. 반정부적인 사람들도 함께 잡아라. 이참에 쓸모없는 사람들을 쓸어버리자. 인간을 인간답게 한다고 믿었던 이성의 종착지는 대규모 학살 수용소였습니다. 세계인권선언은 2차 대전의 참상에 대한 반성과 성찰 속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근대 이성의 배타성을 넘어서는 인류 보편의 가치가 필요했습니다. 세계 인권선언을 만들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난감했습니다. 서로의 역사적 배경, 정치나 경제체제, 문화나 종교, 모든 것이 달라도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간성에 대한 질문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배경이 아무리 다르다 해도 우리는 모두 사람이잖소? 나도 사람, 당신도 사람.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자는 약속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귀하고 소중한데 그걸 부정하고 무시한 대가가 방금 겪은 전쟁의 참상이었잖소. 맞아요. 인간을 피라미드 속에 집어넣는 일은 이제 그만두어야 합니다. 피라미드 위에 속한 인간, 밑에 속한 인간, 더 우월한 성별, 더 열등한 성별, 더 잘난 민족, 그렇지 않은 민족, 이런 식으로 위계를 나누는 일을 그만둬야 합니다. 신분이나 이성 때문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존엄한 존재입니다. 존엄성이라는 공통된 지위를 갖는 겁니다. 누구나 존엄한 자로서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전후 세계를 이끌어갈 민주주의의 원칙입니다. 옳소! 인간 존재 자체가 침범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를 품고 있다는 걸 서로 인정합시다. 바로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해 인권이 필요하다고 약속합시다. 이건 이 겉이 번지르르한 말이 아니라 실천의 약속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건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겠다는 이 실천의 약속. 인간 존엄성은 초월적인 존재가 부여한 것도 객관적인 법칙도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가 서로에게 부여하고 존중하기로 약속했기에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공통된 지위입니다. 인간 존엄성을 지키는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서로의 인정과 실천 속에서만 인간 존엄성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먼저 존엄, 자유, 평등, 연대가 인권의 토대임을 천명한 세계인권선언 제1조를 살펴봅시다. 모든 사람은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고 똑같은 존엄과 권리를 가진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므로 서로를 형제의 정신으로 대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다니 지금 당신은 자유로운가요? 아, 무슨 소리예요? 아, 하기 싫어. 아니요, 죽겠어요. 맞습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흔히 억압과 부자유를 경험합니다. 또한 인간은 더위와 추위, 선천적, 후천적인 질병, 사고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고 비교와 경쟁, 모멸과 괴롭힘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럼 모든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다라는 선언은 거짓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유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맞닥뜨리는 부자유와 씨름하며 부자유와 싸울 때 이 씨앗이 발화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자유로운 존재로 대우하는 우리의 상호행위 속에서 자유가 등장합니다. 자유는 인간 존엄성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아무리 유약하고 불리한 처지의 사람이라도, 다수와 아무리 다른 방식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자기 삶의 주인됨을 침범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에 비유해 볼까요? 우리는 누구나 각자 삶의 저자이고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을 삶으로 써나갑니다. 이 책들은 장르도 형식도 무궁무진하게 다릅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 없는 자신만의 소중한 책을 쓰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유로운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타자와 사회적 자원입니다. 자유를 개인에게만 떠맡기지 않는 것이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사회의 책임입니다. 자유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사회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자유라는 개념은 오남용되곤 합니다. 극심한 부자유를 유발하는 상황을 자유의 이름으로 위장하는 일도 있죠. 예를 들어 노동자 A씨의 상황을 함께 볼까요? 아, 이거 말도 안 돼. 밥 한 끼도 못 먹고 10시간째 일하고 있어. 싫으면 관둬. 누가 당신더러 억지로 시켰어? 당신 자유로 일한다고 한 거잖아. 이렇게 구조적인 폭력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자유라는 꼬리표를 붙여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유가 남용되는 다른 예시를 살펴볼까요?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여기면 타인의 기본적인 자유가 제약되는 일을 적극 옹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 집은 따로 교육받아야지. 다 좋은데 우리 애랑은 수업 안 했으면 좋겠어. 학교에 민원을 넣어서 따로 수업하라고 압박해야겠어. 누구네 아이가 우리 애와 같은 유치원에 다닌대요. 이상한 사람의 자녀와 우리 애가 같이 지내는 게 꺼림칙하네요. 유치원에 그 아이는 안 오도록 조치를 요구해야겠어요. 자기의 자유를 이용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에게는 당연한 자유라 여기면서 타자가 같은 자유를 요구하면 주제 넘거나 가당치 않은 요구로 무시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아파서 나 며칠 자리 비울 거야. 곁에서 돌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저 친밀한 사람이 너무 아파서 제가 곁에서 돌봐야 할 것 같아요. 연차 좀 쓰겠습니다. 사적인 일 때문에 회사 일에 영향을 받고 연차까지 쓰는 것은 무책임하네요.
이렇듯 자유를 둘러싼 태도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흔히 갑을 관계로 나타나는 권력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 자유에 대해서 기울어진 권력 관계를 동등하게 바로잡는 것이 자유의 싸움입니다. 인권으로서의 기본적 자유를 위협하는 자유에 대한 오해는 어디에서 시작될까요? 대표적인 것이 나를 둘러싼 오해입니다. 내 맘대로 하는 게 자유지. 내 자유는 절대적이야. 우리는 모두 각자 삶의 저자이긴 하지만 인생의 책은 혼자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변화하고 흔들리면서 나를 정립해 갑니다. 그 과정에서 타자로부터 다양한 영향을 받습니다. 나 또한 다른 이에게 그런 역할을 하지요. 자급자족으로 스스로를 완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 내 맘대로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자와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만 상대를 대신하거나 타인의 의지에 반한 결정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의 자유가 절대적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상호 의존 속에서 교류하고 영향을 주고받으며 자기에 대해 결정합니다.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혼자서만 한다는 의미도 아니고 결정했으면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외부의 간섭과 개입만 없으면 자유로운 것이라는 태도는 아주 소극적인 자유관으로 연결됩니다. 무엇을 외부로 보느냐, 무엇을 간섭과 개입으로 보느냐는 깊게 따져봐야 할 문제겠지요. 외부의 간섭과 개입이라 할 때 외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국가 권력을 생각해 볼까요? 시민을 상대로 감시, 고문, 투옥, 학살 등을 저지른 군사 독재 정권의 경험은 아직도 그 피해가 깊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진상 규명을 고대하는 사건들이 여전하며 제대로 애도되지 못한 죽음과 생존자의 후유증도 깊습니다. 민주화 이후 정권이라고 해서 국가 권력을 오남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 권력이 가진 법, 군대, 경찰 등은 시민의 인권을 지키는 동시에 언제든지 가장 큰 위협으로 돌변할 수 있죠. 둘째, 시장 권력을 생각해 볼까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론에서처럼 사람들은 시장에서 계약, 선택, 경제활동의 자유를 누린다고 이상적으로 가정합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자본이라는 권력이 있습니다. 큰 자본일수록 큰 권력을 누립니다. 심한 경우엔 생태를 파괴하고 사람을 해치며 법을 어기고도 처벌받지 않기도 하죠. 시장 권력은 현란한 소비의 유혹을 자유로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또한 시장의 권력이 커지다 보니 삶의 다른 영역까지 시장의 논리가 침투합니다. 교육, 건강,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서도 시장의 논리가 지배하게 됩니다. 이윤과 경쟁, 승패의 논리가 시장 밖까지 손을 뻗칠수록 우리의 삶은 궁핍해집니다. 셋째, 사회, 공동체, 다수자라는 이름의 권력이 있습니다. 다수, 여론, 관행, 표준, 정상 등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행위를 평준화하고 획일화하려는 압력이 있습니다. 다수의 사고나 관습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비정상으로 취급받고 배제될 위험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다수가 저지르는 혐오와 증오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자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는 타자이겠죠? 자신의 자유는 소중하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타자의 자유는 탐탁하게 여기지 않거나 더 나아가 회방하고 반대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결사, 반대, 이주노동자는 떠나라! 난민보다 국민이 먼저다! 정신병원 이전하라! 자유를 향한
의지와 옹호가 있어야 할 자리를 아집, 독선, 고집이 대신 차지합니다. 정보와 소통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자기 입맛에 맞는 의견만 챙겨 듣고 사실 여부를 검증하지 않죠. 자기 관점에서 못마땅하게 여기는 타자의 인권 문제가 공적으로 다뤄지거나 기회나 자원을 제공하는 것 자체를 적극적으로 방해하기도 합니다. 타자의 자유를 무시하는 관계 속에서는 자기의 자유 또한 성립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더 포용적이어야 합니다. 타자의 자유를 존중할 때 나의 자유도 당연한 것이 됩니다.